의병. 오늘은 임진왜란 시기 의병의 활약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황은 전쟁이 터지고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떠나 평양으로 가 있을 때입니다. 일본군이 북쪽으로만 진격을 한 탓에 아직 전라도는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전쟁이 길어질 기미가 보이자 이제 일본군은 전라도 쪽으로도 눈을 돌립니다. 정암진 전투. 전라도 공격을 맡은 장수는 제6군 사령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였습니다. 그는 센고쿠 시대 때부터 숱한 전투를 치룬 장수로 일본군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총대장 역할을 맡은 자였는데요. 고바야카와의 부장 중엔 안코쿠지 에케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안코쿠지는 승려이면서 특이하게도 모리 가문의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선 승려의 지위와 역할이 조선과 달랐거든요. 고바야카와는 안코쿠지에게 2,000의 병사를 주며 전라도를 공격하라 지시합니다. 5월 24일 의령에 도착한 안코쿠지는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정찰병을 보내 길에 편말을 세워 방향을 표시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들을 막아서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곽제우와 50명의 의병들이었습니다. 곽제우는 정찰병이 사라지자 편말의 위치를 바꿔서 늪지대 쪽으로 향하게 꽂아놓는데요. 그러곤 안코쿠지의 본진이 길을 착각해 늪지대에 들어서자 매복해 있던 곽제우와 의병들이 튀어나와 일제히 이들을 공격하니 일본군은 결국 패주하고 맙니다. 이후 이순신의 한산대첩으로 다시 한번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명나라까지 원군을 파견해 평양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전세역전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의병들은 계속해서 일본군을 괴롭혔죠. 경상도 의병. 의병장 중 가장 유명한 자로는 바로 홍의장군 곽제우가 있죠. 곽제우는 나름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조식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곽제우를 마음에 들어한 조식은 자신의 외손녀를 곽제우에게 소개해주어 혼사를 직접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성인이 된 곽제우는 비정기 과거 시험인 정시에서 장원을 했으나 시험에 문제가 있었는지 합격자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어 최종적으론 불합격하고 맙니다. 이후 곽제우는 농사일을 통해 많은 부를 이루는 한편 군역에도 복무한 적이 있었기에 군사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터지자 자기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했고 군역에 복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탁월한 군사작전을 펼 수 있었는데요. 곽제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았을 때 50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로 거병합니다. 병력이 적었던 만큼 적과 정면 충돌을 하기엔 무리라 판단해 철저히 게릴라전으로 승부를 보려 했는데요. 그의 근거지인 의령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곳에 있었기에 적의 보급로를 습격하기에 제격이었죠. 곽제우는 적의 보급로를 파악한 뒤 미리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두었다가 적선이 말뚝에 걸려 허우적댈 때 일제히 튀어나와 적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안코쿠지 에케이가 의령을 지날 때 길을 표시하기 위해 팻말을 박아뒀는데 이 팻말의 위치를 바꿔서 늪지대로 적을 유인한 뒤 늪에 빠진 적이 허우적댈 때 또 튀어나와 화살로 공격했죠. 뿐만 아니라 곽제우는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섰는데 부하 10명에게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게 해서 적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토록 뛰어난 활약을 한 곽제우였지만 한때 그는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위기에 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곽제우는 가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할 정도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기에 싸우지도 않고 도망친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문을 써붙이기도 했는데요. 김수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반역자이니 의병들이여 반역자의 목을 베어라. 그러자 경문을 본 김수는 오히려 곽제우가 역적이라며 조정에 글을 올리는데요. 이 때문에 조정에선 곽제우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때 의심을 풀어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김성일은 과거 외침이 없을 거라 장담했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요. 하지만 류성룡이 나서서 그는 전시에 쓸만한 인재라 변호하여 경상도 초유사로 재임명되었습니다. 김성일은 곽재우의 행적을 알고 있었기에 조정에 글을 올려 그를 변호하였으며 의령 일대의 병력을 곽재우의 수하로 귀속시키기도 했는데요. 또한 식량과 군수물자도 지원해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죠. 이러한 곽재우의 활약상은 유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경상도 각지에서 여러 의병들이 봉기하는데요. 고령에선 경상도의 유명한 만석군이었던 김면이 가산을 전부 털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식솔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주변에 구걸이나 하며 끼니를 때워야 했죠. 그럼에도 김면은 가족의 고생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려 하지조차 않은 채 막사에서만 생활하다 숨을 거두는데요. 다만 나라가 있는 줄만 알았지 이 한 몸이 있음을 알지 못했노라. 또한 조식의 수제자로 알려진 정인홍도 의병을 일으킵니다. 정인홍은 과거 잠시 벼슬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으나 동서붕당이 한창일 때 심의겸이랑 엮어서 서인 세력을 한 번에 탄핵하려다 일이 틀어지자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는데요. 이후 고향 합천에 기거하던 정인홍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는 조식의 수제자로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의 봉기에 동참합니다. 전라도 의병. 한편 전라도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의병들이 봉기합니다.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모은 이는 고경명으로 앞서 1차 금산전투 때 등장했죠. 그는 의병으로는 최대 규모인 7,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모아 금산에 있는 고바야카와군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경명의 부하들은 이미 전라도를 지켜냈으니 굳이 불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했지만 고경명은 이를 무시하고 금산성으로 돌격해 7,000명의 병사와 함께 전멸당하고 말죠. 이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싸움을 해서 애꿎은 병력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고경명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때 고경명이 금산성을 쳤기 때문에 권율과 황진이 이치를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내 전라도를 지켜내게 됐으니 고경명의 선택이 나빴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병장 김천일은 원래 고경명과 함께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했으나 고경명이 전라도를 지키겠다며 남하하자 한양 수복을 포기하고 강화도에 주둔하며 의주에 가 있는 조정과 전라도 사이에 연락책을 맞습니다. 전라도의 유명한 의병장으로는 김덕령도 있습니다. 김덕령은 1592년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느라 거병하지 못했으나 이듬해인 93년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자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담양에서 의병을 모아 거병합니다. 사실 정사에서는 김덕령의 활약이나 전공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재능을 칭찬하는 글이나 군유를 너무 엄하게 집행해서 휘하의 병사들이 도망쳤다는 기록만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덕령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높이 평가받았으며 정유재란 땐 의병장 총사령관을 맡기까지 하는 등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높은 명성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마는데요. 1596년에 충청도에서 이몽학이란 자가 난을 일으키자 선조는 김덕령에게 난을 진압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김덕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난이 진압돼 버리자 김덕령은 진주로 회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체포된 반란군이 고문을 받는 와중에 김덕령이 이몽학과 내통했었다는 고변을 해버리는데요. 아마도 이몽학이 세력을 모으기 위해 김덕령이 자신의 뒷배라면서 그의 명성을 활용한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김덕령은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감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충청도 의병. 충청도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조헌과 영규가 있습니다. 조헌은 과거의 급제에 관직 생활을 했으나 서인 강경파였기 때문에 동인을 매몰차게 비판했던 자입니다. 게다가 상소를 올릴 때면 과격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선조는
조원 이자는 서인놈들 중에서도 간귀이니 앞으로도 마천령을 넘게 될 것이다 라며 그를 싫어했는데요. 결국 그는 동인을 거침없이 탄핵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아 반대로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정열입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며 조정에 경고했는데 진짜로 반란이 일어나자 공로가 인정되어 유배에서 풀려나는데요. 하지만 그는 관직에 복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이 조선을 공격할 낌새가 보이자 조원은 일본이 진짜 침략을 해올 거라며 계속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특유의 과격함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사고 만 겁니다. 그는 상소를 올릴 때면 도끼를 들고 가서 상소를 받아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도끼로 자기를 찌그라질 않나, 머리를 땅에 박으며 상소를 받으라고 협박하질 않나. 안 그래도 선조의 눈밖에 난 그인데 이렇게 행동하니 선조가 그의 의견을 받아줄 리가 있나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원은 청주에서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의병을 모은 지 2달이 지난 7월이 되어서야 1600명을 모아 본격적으로 거병할 수 있었는데요. 공주에서는 영규라는 승려가 승병 1000명을 조직해 조원과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충청 방어사 이옥도 500의 관군과 합세해 총 3000에 다다르는 병력이 집결하는데요. 8월 1일 이들은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청주성의 일본군은 처음엔 이들을 얕보았기에 금방 쓸어버릴 생각으로 다짜고짜 성문을 열고 나와 격돌했는데 용맹한 의병과 승병의 기세에 밀려 다시 성으로 퇴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연합군이 다시 청주성을 쳐들어갔을 땐 이미 일본군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뒤였죠. 조원은 청주성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지만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과 사이가 안 좋아 고생을 했습니다. 윤국형은 지역 방어에만 힘쓴 반면 조원은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려 했는데 윤국형이 조원에게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라 하자 조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원의 병사들이 많이 이탈하여 그에겐 병사가 7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주성을 탈환한 조원은 이 기세를 몰아 금산까지 공격하려 합니다. 앞서 고경명이 금산을 공격할 때 조원에게 함께하자는 서신을 보냈으나 조원은 의병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마음에 걸렸던 조원은 고경명의 뒤를 이어 금산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규는 병력이 너무 적다며 그를 말렸는데요. 그러나 영규의 말을 무시하고는 단독으로 출전해버린 조헌. 결국 영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서서 8월 18일 조헌과 영규는 금산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시 금산성에는 이들의 몇 배에 달하는 군사가 주둔 중이었기에 연합군은 앞뒤로 포위당해 전멸당했으며 조헌과 영규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승병. 영규 말고도 승병을 일으킨 승려가 또 있었으니 바로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병을 일으켜 전장에 뛰어듭니다. 사명대사도 스승 서산대사의 부름을 받고 승병을 일으켜 그와 합류하는데요. 이 둘은 훗날 4차 평양성 전투에 참여해 류성룡이 이끄는 관군 그리고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과 함께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웁니다. 이후 서산대사가 늙은 몸을 이끌고 더 이상 전장에 있을 수 없었기에 사명대사가 그의 병사들까지 흡수하게 되는데요. 사명대사는 가토 기요마사와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이때 둘이 나눈 대화가 유명하죠. 조선이 제일 아끼는 보물이 무엇이오? 조선에 제일 가는 보물은 일본이 갖고 있소. 아니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있단 말이오? 조선이 제일 아끼는 보물은 바로 가토 당신의 목이오. 연안성 전투. 이정함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던 자입니다. 특히 외직에 나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이조 참의로 있었는데 선조가 평안도로 도망칠 때 그를 따라가지 못하자 전쟁을 막지 못했다며 채직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황해도 초토사로 임명받아 황해도 방어를 맡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정함은 의병 500명을 모아 비어있던 연안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정함이 연안성을 지키러 왔다는 소식에 주변의 의병들이 합세해 총 1,400명의 의병이 연안성을 지키러 모이는데요. 황해도 지역의 점령을 맡은 일본 장수는 구루다 나가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고니시와 함께 평양에 가 있었는데요. 이정함이 연안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루다는 휘하의 5,000 병력과 함께 성을 빠져나와 연안성으로 향합니다. 이윽고 구루다의 병력이 연안성에 도착해 공격을 개시하자 이정함과 의병들은 필사적으로 적의 공세를 막아섰는데요. 연안성은 황해도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조원이 여러 성에 경문을 보내 성의 방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를 무시했지만 당시 연안성에 있던 신각은 이 말을 듣고 성의 방비를 굳건히 했습니다. 게다가 훗날 신각은 육전 최초의 승리인 해유령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지만 한순간의 오해로 죽임을 당하고 말죠. 하지만 이때 신각이 성의 방비를 보강해 놓은 덕분에 이정함이 연안성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루다는 3일간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가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선 이정함의 공을 높이 사며 그를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하죠. 해정창 전투. 오늘은 그동안 함경도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싹 몰아서 알아볼까요? 앞서 한양에 입성한 가토와 고니시는 둘 다 평안도로 도망친 선조를 쫓고 싶어 했기에 진로를 두고 제비뽑기를 했죠. 이때 고니시가 이겨서 그는 평안도로 갔고 가토는 어쩔 수 없이 함경도로 향했는데요. 그러자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한극함과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이영은 군사를 합쳐 가토를 막기 위해 출전합니다. 함경도는 옛날부터 여진족과 잦은 충돌이 있었기에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조선의 최정예 군사들이나 다름없었죠. 다만 그렇다고 여진족이 막 몇만 단위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수십 혹은 수백 단위로 쳐들어와서 약탈만 하고 간 거기 때문에 병사의 수가 엄청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신립에 대해 설명할 때 니탄계가 3만의 병력을 끌고 쳐들어왔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라 막 하삼도에서 군사들을 끌어모아 함경도로 올려보내는 사태까지 발생한 거지 얘네가 맨날 이렇게 쳐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따라서 함경도에 주둔 병력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때 함경도로 쳐들어온 가토의 병력은 2만이 넘었으리라 봅니다. 가토는 고니시에 비해 큰 전투를 많이 치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서 병력을 별로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막기 위해 함경 북병사와 남병사가 끌어모은 병력이 고작 1,000명이에요. 애초에 병력 자체가 얼마 없었던 거죠. 아니면 이미 남쪽 전투에 투입하느라 주요 병력이 모두 빠져나간 걸 수도 있고요. 해정창에서 가토의 부대와 격돌한 함경도군은 초반엔 나름 분전했으나 병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인지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다음날 한극함은 다시 한번 적을 공격하려 했으나 짙은 안개를 틈타 일본군이 먼저 기습해버리는 바람에 목숨만 붙인 채 간신히 살아나옵니다. 이후 이영은 도망을 치던 중 일본군에게 투항한 조선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고 한극함은 여진족이 사는 곳까지 도망쳤다가 그들의 손에 잡혀서 일본군에 넘겨졌는데요. 함경도 관찰사 유영립도 일본군을 피해 달아났으나 적에게 투항한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일본군에게 넘겨지고 맙니다. 함경도의 반란. 사실 함경도는 예전부터 차별을 많이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세종이 함경도에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 사민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노비를 면천해주는 대가로 함경도에 올라가 살게 한다던가 죄인의 죄를 사하여주는 대가로 함경도에 올라가 살게 했거든요. 또한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유배를 보낼 때
은어로 마천령을 넘는다 라고 하는데, 이 마천령이 함경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배를 보낼 때도 오지인 함경도로 많이 보냈던 거죠. 게다가 세조 시절엔 함경도 도절제사 이징옥도 반란을 일으키고 유력 호족이었던 이시에도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뒤론 아예 반역의 땅이라 불리며 노골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함경도 백성들은 애초부터 나라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임해군과 순하군의 만행이었는데요. 선조는 한양을 떠나면서 첫째 아들 임해군과 여섯째 아들 순하군을 각각 함경도와 강원도로 보내 근황병을 모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강원도는 점령을 당한 뒤여서 겁에 질린 순하군은 형 임해군을 따라 함경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왕자는 원래부터 심성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었단 겁니다. 그냥 개망난이나 다름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임해군은 선조의 첫째 아들임에도 세자 후보에서 일찌감치 제외됐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함경도에 가서도 재벌은 못 고치고 백성들을 상대로 만행을 부립니다. 백성들의 식량과 의복을 약탈하고 소를 빼앗아 고기잔치를 벌이고 여인을 희롱하는 등 진상 개진상을 떨어대니 안 그래도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극히 낮았던 함경도 백성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군이 이미 한양을 점령했고 왕은 의주까지 도망을 쳤다 하고 함경도에도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함경도의 정예병력은 무참히 박살나고 사령관은 죄다 도망을 쳤다 하니 안 그래도 충성심 낮은 함경도 백성들은 이 기회에 반란을 일으켜버리는데요. 반란을 주동한 자는 향리였던 국경인과 그의 숙부 국세필이었습니다. 국세필은 경성에서, 국경인은 회령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회령에는 임해군과 순하군이 도망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인은 회령의 군사들과 깡패들을 동원하여 두 왕자를 잡아다 가토에게 바쳐버리는데요. 그리고 이 공로로 가토에게 벼슬을 받기까지 하죠. 이들 덕분에 가토는 병사의 손실이 거의 없이 함경도 전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며 보너스로 두 왕자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토는 할 일이 없었는지 함경도의 호랑이 사냥을 즐겨합니다. 이 때문에 조선에선 그를 호랑이 가토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호랑이 사냥도 이제 질렸는지 가토는 갑자기 함경도 북쪽의 여진족을 공격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를 점령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 명나라 땅을 공격하는 게 전혀 이상할 리 없죠. 하지만 여진족은 가토의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찔러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여진족의 기세가 대단하자 가토는 곧장 다시 군을 돌려 함경도로 돌아와 버리는데요. 이후 국세필과 국경인에게 지역 관리를 맡긴 다음 신복 가토 우마노조를 길주에 주둔시킨 후 자신은 함경도 가장 남쪽인 안변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령이 끝난 줄 알았던 함경도에서 의병이 일어나 빼앗긴 땅을 되찾기 시작하는데 함경도의 영웅 정문부. 정문부는 1565년에 한성에서 태어나 1588년에 22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빠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문과에 급제했는데 정칠품 무관직인 한성부 참군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 경험 때문에 훗날 그가 다시 무관직으로 발령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엔 무관직으로 시작했으나 그는 원래 문관이었기 때문에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의 대관직을 거치다 1591년에 다시 무관직인 함경북도 병마평사로 발령나는데요. 국경인의 반란이 일어나고 가토가 함경도를 점령하자 정문부는 몸을 숨기기 위해 지달원이란 자의 집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함경도 백성들은 이대로 조선 왕국에 눌려 살 바에야 차라리 일본이 낫겠다는 생각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막상 지내보니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비해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안 그래도 수확량이 적은 함경도에서 그 많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이렇게 함경도의 민심이 일본군을 떠나고 있을 때 슬슬 전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조선군이 슬슬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건데요. 바다에선 이순신이 일본 수군의 뚝배기를 깨부수고 다녔으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계속해서 적을 괴롭히고 관군도 몇 번 전투를 해봤더니 이젠 호락호락하게 밀리질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보급이 안 되어 더 이상 진격도 못하고 추위와 전염병에 고생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명예대군이 건너온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여기에 최악으로 함경도의 병사들은 배고프고 추워지자 이미 복속한 함경도 백성들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살아보니 일본이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겠다. 슬슬 전세가 역전될 낌새도 보이겠다. 어디 한번 더 뒤집어봐. 낌새를 눈치챈 지다로는 조용히 의병이 될 만한 자들을 모아서는 정문부를 찾아갑니다. 장군, 이제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의병장으로 추대된 정문부는 수백의 의병을 이끌고 경성으로 진군합니다. 경성을 다스리고 있던 국세필은 정문부가 찾아오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에 틀어박혀 버립니다. 굳이 조선인들끼리 싸워서 병사를 잃기 싫었던 정문부는 국경인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미 전세가 급변했거늘 자네가 그리 숨는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지금 성문을 연다면 내 자네를 살려줄 테니 그만 항복하시게. 이에 국세필은 곧장 성문을 열고 정문부를 맞이합니다. 경성을 탈환한 정문부는 이제 함경도 각지에 경문을 돌려 본격적으로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러자 적의 기세에 눌려 항복했던 자들이 다시 편을 바꿔서 정문부의 수하로 들어오는데요. 종성부사 정연용도 그런 자였죠. 그런데 부사는 종3품이었던 반면 평사는 정6품이었기에 정문부는 정연용에게 대장을 맡아달라 합니다. 하지만 정연용은 이들은 전부 자네를 따라 모인 자들인데 어찌 내가 대장을 맡을 수 있겠는가? 라며 사양하죠. 그렇게 정문부의 수하엔 의병과 관군을 포함해 무려 3,500의 군사가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자 길주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 우마노조는 경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사 100여 명을 보내봅니다. 하지만 정문부가 곧장 기병을 보내 이들 수십을 죽이자 남은 자들도 겁을 먹고는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경성을 장악한 정문부는 이제 이들과 함께 함경도의 다른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출전하려 하는데 그때 갑자기 병사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제 외적을 토벌하려 하는데 진중에 반역자들이 있으니 먼저 처단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결국 정문부는 본보기를 위해 국세필 등 반역자 13명을 잡아다 처형합니다. 북관 대첩. 이후 정문부는 의병들과 함께 함경도 각지를 공격해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이 전투를 통틀어 북관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정문부의 첫 번째 목표는 순회 세력이 점거하고 있던 회령과 명천이었습니다. 회령엔 국경이니 명천엔 정말수란 자가 반란을 일으켜 성을 점거하고 있었는데요. 정문부는 먼저 회령을 수복하기 위해 육진에 경문을 보냅니다. 수천의 의병들이 경성에서 정의의 깃발을 들고 일어섰다. 용기 있는 자는 역적 국경인의 목을 베고 우리와 함께하자. 이 경문을 본 유생 오윤적은 국경인을 처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국경인이 먼저 움직여 오윤적을 잡는데요. 국경인은 자신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벌건 대낮에 저자에 나가 오윤적을 처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반대로 국경인을 처단하기 위해 유생 신세준이 무사들을 모아 국경인의 집을 포위한 뒤 불을 질러버리는데요. 그러자 깜짝 놀라 뛰쳐나온 국경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처형당하고 맙니다. 한편 명천성에선 정말수가 명천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폭정을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정문부가 기병 60을 파견해 명천성을 쳐들어가자 핍박받던 백성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정말수도 붙잡혀 처형되고 맙니다. 정문부의 다음 목표는 길주성 탈환이었습니다. 정문부는 일단 군사 2,000을 떼어내 근처에 주둔시킨 후 자신은 병사 1,500을 데리고 길주성으로 향합니다.
장덕산 근처에 다다른 정문부는 근처에 적이 있음을 발견했는지 부하장수 둘에게 각각 병사 200, 300을 주어 근처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일본군 천여 명이 근처에서 약탈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병 200이 튀어나와 이들을 기습하는데요. 깜짝 놀란 일본군은 방향을 돌려 후퇴하려 했는데 그때 또 기병 300이 튀어나와 이들을 공격합니다. 병사의 수는 일본군이 더 많았지만 이들은 보병이었던 반면 조선군은 전부 기병이었기에 일본군은 근처에 있던 장덕산으로 퇴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눈치챈 정문부가 재빨리 기병을 보내 산의 정상을 선점하자 중간에 끼인 일본군은 이도저도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대로 전투를 치러도 됐지만 이날 매서운 추위와 함께 눈이 엄청 내렸기에 정문부는 어차피 이들이 얼어 죽을 거라 판단해 그대로 밤을 지새는데요. 다음날 아침 조선군은 이미 추위에 쓰러진 일본 병사 800명의 목을 벤 뒤 유유히 산을 내려옵니다. 뒤이어 정문부는 길주성에 도착했는데 장덕산에서 패배를 겪은 일본군은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위에서 조총을 쏘며 수성전을 펼칩니다. 그러자 정문부는 괜히 성을 넘으려 했다간 아군의 피해도 클 거라 생각해 다른 작전을 생각해내는데요. 때는 음력 10월, 양력으론 이미 12월이라 한창 추위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정문부는 성을 포위하고 적이 땔감을 구하지 못하게 해서 얼려 죽이려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잘 버티는 일본군, 심지어 3달여가 지나자 안변에 있던 가토가 길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군을 움직입니다. 이때 정문부는 3,000의 의병을 모아 가토군에 3번이나 맞서 싸우지만 전부 패배하는 바람에 길주성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폭설로 인해 가토는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길주성의 군사들은 이미 죽기 직전인데다 가토 자신의 병사들도 정문부와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기에 더 이상의 북상을 포기하고 다시 안변으로 철수합니다. 그렇게 정문부는 함경도 대부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2월에 접어들자 가토는 결국 함경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양으로 철수했는데 이때 그는 함경도에서만 총 9,000에 다다르는 병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게다가 정문부의 활약으로 인해 가토도 꽤나 큰 타격을 입은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그의 전공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함경도 관찰사 윤탁연이 그를 시샘했기 때문인데요. 병사는 일개 하급 관료에 불과하니 마땅히 관찰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정문부는 자기가 관찰사라도 된 마냥 굴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윤탁연은 정문부의 전공을 왜곡해서 보고하고 정문부의 군사들이 배워온 수급을 전부 빼앗아 자기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정문부에게 영모의 누명까지 씌우려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를 조사하기 위해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했는데 윤탁연은 그들에게 뇌물을 먹여 자기 편을 들게 했죠. 결국 조정은 정문부의 전공을 전부 정현용의 것으로 판단하고는 그를 함경도 병마절도사에 제수하고 정문부에겐 영흥부사의 자리를 주는데 그칩니다. 영천성 탈환. 과거 일본군이 처음 경상도를 쳐들어왔을 때 해전을 포기하고 동래성에 합류한 경상좌수사 박홍, 기억나시나요? 이 박홍의 부하 중에 권응수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경상도가 전부 일본군 손에 넘어가자 박홍은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했는데 권응수는 그를 따라가지 않고 고향 영천에 돌아가 의병을 일으킵니다. 2,000에 다다르는 병사를 모은 권응수는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작은 정과를 올리다 6월에 이르러서는 박진의 수하에 들어가는데요. 혹시 이 박진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왜 원래 밀양부사였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동래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원을 갔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성이 함락돼 버리자 군을 돌려서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일본군을 기습했던 자 말이에요. 결국 패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건데요. 조정에서는 그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사 도망만 친 경상 좌병사 이각을 처형한 뒤 박진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6월에 들어서
이 경상좌병사 박진의 수하로 권응수가 들어간 건데요. 시간이 흘러 7월이 되자 경상도 각지에서도 의병이 봉기하는데 이 의병들이 의기투합해 영천성을 수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3,500명가량의 의병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렇다 할 지휘자가 없었기에 이들은 박진에게 부탁해 자신들을 지휘해줄 사람을 한 명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박진은 의병장 경험이 있으면서 영천성 출신이기도 한 권응수를 그들에게 보내주죠. 앞서 곽재우 때도 보았듯 경상도에선 유독 관군과 의병이 힘을 잘 합칩니다. 이는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 중재를 잘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전라도나 함경도 등 중재자가 없는 곳에선 관군과 의병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죠. 그렇게 3,500의 의병을 거느린 권응수는 영천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들이 영천성을 노렸던 이유는 영천성은 성이 작아 함락하기가 쉬운 반면 대구와 경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때 영천성에 있던 부대는 제5군 사령관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병사들로 약 1000여 명의 일본군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권응수는 적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 방향으로 나눠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이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이 때문에 조선군의 화공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일본군은 성을 내주고 패퇴하고 말게 되죠. 경주성 탈환. 영천성을 탈환한 뒤 권응수를 따르던 의병 3,500은 전부 박진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병이 더 모여서 총 5,000의 의병과 또 5,000의 관군이 합쳐져 박진의 수하엔 총 1만의 병력이 모이게 되는데요. 박진은 이번엔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서 경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병력을 움직입니다. 8월 20일 경주성 앞에 당도한 박진의 부대. 경주성은 영천성보다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일본군 2,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력이 5배나 차이 나니 해볼만하다 생각한 박진은 권응수를 선봉장으로 앞세워 경주성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박진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군이 미리 군사를 일부 빼내어 성 밖에 매복을 시켜뒀던 겁니다. 그러다 전투가 한창일 때 조선군의 후방을 기습하니 병사들이 혼란에 빠지며 사상자가 속출하자 박진은 결국 공성을 포기하고 군을 물려 퇴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조선군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기에 20여일이 지난 9월 8일 박진은 다시 한번 경주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앞서 한번 실패를 겪었던 박진은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옵니다. 특히 비격 진철레와 화차 같은 화력이 센 무기들을 적극 활용해 공격을 퍼붓는데요. 비격 진철레는 지금으로 치면 수류탄 같은 무기로 대포를 활용해 거대한 구체를 쏘아 올리면 이 공이 날아가서 적진에 떨어지는데 잠시 후 구체가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던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처음 본 일본군은 구체가 날아오자 도망치기 바빴는데 조선군이 화차까지 동원해 계속 화력을 퍼붓자 결국 성을 버리고 퇴각하고 맙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본군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라도를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3만의 군사로 전라도의 관문 진주성을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진주 목사 김시민을 필두로 성내의 관군과 함께 의병장 최경회, 곽재우 등이 합세해 3,800여 명의 조선군이 성을 지켜냈죠. 게다가 얼마 안 있어 조명연합군은 마침내 평양성을 탈환해내고 권율도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성주성 전투. 성주는 경상도의 요충지 중 하나로 대구에서 조령을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에 일본군의 보급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성주성을 탈환해 일본의 보급로를 끊고 이를 기반으로 경상우도 일대를 다시 회복하려 했는데요. 이에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은 김면, 정인홍 등 의병들에게 성주성 탈환을 지시하고 도채찰사 정철에게 관군 5,000명을 지원하게 했으며 여기에 주변 지역에서 추가로 의병이 합세해 총 2만에 달하는 군사가 성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때 성주성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제7군
모리 데루모토의 부장 가스라 모토스나와 그의 병력 1만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성을 지키기 위해 근처의 일본군까지 합세하여 총 2만에 달하는 일본군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8월 21일 김명과 정인홍이 이끄는 2만의 조선군이 성주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들은 한번 제대로 공성전을 치러보자는 생각에 공성기구까지 준비해 성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적의 수가 적지 않음을 확인한 모토스나는 모리 데루모토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지원군이 조선군의 후방을 기습하자 조선군은 대응할 새도 없이 전열이 무너지며 퇴각하고 말았는데요. 9월 11일 조선군은 2차 공격을 위해 성주성으로 다시 한번 진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처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격 준비에 한창인 조선군의 후방을 일본 지원군이 습격합니다. 그러자 조선군이 당황한 틈을 타 성 안의 병사들도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을 가하니 조선군은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공성을 포기하고 퇴각하고 마는데요. 12월 7일 3차 공격에 나선 조선군은 이번엔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 무려 8일간이나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공성전을 하려면 병력이 3배는 차이 나야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병력도 비슷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2번의 패배까지 했으니 아무리 공격해도 성이 무너지질 않는데요. 결국 피해가 축적된 조선군은 이번에도 공략을 포기하고 군을 철수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 안의 일본군은 안 그래도 피해가 누적돼 힘들어 죽겠는데 전세는 점점 일본군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식량도 바닥나서 더 이상 성을 지키기 힘들어지자 스스로 성을 버리고 퇴각하는데요. 1월 15일 밤 일본군이 성주성을 버리고 퇴각하자 마침내 조선군은 성주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이 성주성 전투에서 조선군의 피해가 일본군보다 컸습니다. 어찌 보면 상처뿐인 승리라고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때쯤이면 이미 일본군이 평양성에서 쫓겨난 뒤라 어차피 얼마 안 있어 일본군은 아예 한양까지 포기하고 남해안으로 철수하니 성주성을 빼앗은 게 꼭 승리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주성을 탈환함으로써 조선군은 경상우도 일대를 수복할 수 있었으며 또 이 뒤로 웅포해전의 승리, 행주대첩의 승리, 그리고 노원평 전투의 승리 등 여러 승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일본군의 사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렸으니 결국 조선에겐 득이 되고 일본에겐 해가 된 전투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투는 조선의 승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성주성 탈환에 참여한 의병장 김면은 92년 11월에 경상도 의병을 총괄하는 도대장에 올랐으며 93년 1월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됩니다. 김면의 능력을 높이 산 조정에서 그의 공을 기리며 관직을 준 거기도 했지만 여기엔 다른 의도도 있었는데요. 조정에선 혹시라도 의병이 반란 세력으로 변하진 않을까 항상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자꾸 의병을 관군으로 편입시키려 했는데요. 김면을 병마절도사에 제수한 것도 이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죠. 이후 김면은 금산으로 전진해 선산의 일본군을 공격하려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3월 13일에 진중에서 병사하고 맙니다. 다만 나라가 있는 줄만을 알았지 내 한몸이 있음을 알지 못했노라. 지칠 대로 지친 명과 일본은 강화 협상에 돌입합니다. 둘의 협의에 따라 일본군은 한양에서 철수하고 명군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았죠. 그렇게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인데 백성 돌볼 시간도 없는 와중에 왕권 강화는 무슨 왕권 강화입니까? 의병 견제. 선조의 이기주의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쟁이 멈추자 조정에선 전국의 군인 수를 조사했는데 총 17만에 달하는 병사가 집계됩니다. 물론 의병과 수군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군사를 모았으니 조선은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겠죠. 특히 선조는 강화를 입에 올린 자는 목을 베 효수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복수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명나라가 막아서 복수를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애초에 지금 조선은 전쟁을 감당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앞에 백성들 상태 보셨죠? 그걸 봤으면 빨리 이 군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농사 짓고 집 짓고 먹고 살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와중에도 복수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조선은 그 많은 상비군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어요. 이미 나라가 거덜났거든요. 그러니 결국 대부분의 군사는 재건 사업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유재란이 발발할 때쯤엔 조선군 숫자가 3만 5천 정도로 줄게 됩니다. 한편 조선군이 저렇게 많이 줄어든 데는 의병이 대부분 해체됐기 때문도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뛰어들어 결국 나라를 지켜냈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걸 악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94년 평택에서 송유진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영모는 실패하고 주모자들은 국문장으로 잡혀왔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문초하던 중 이산겸이란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이산겸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자인데 그는 토정 이지암의 손자였기에 많은 의병들이 덜어 그의 밑으로 모였는데요. 이산겸이 잡혀와 국문을 당하자 대신들은 선조를 말립니다. 이 사건은 단서가 극히 적어 다루기가 어렵사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유진이 이미 역적의 수괴인데 그 위에 다른 누가 있겠는가? 단지 이산겸의 이름을 빌려 세력을 끌어모으려 한 거겠지. 허나 역적의 입에서 이름이 나온 이상 산겸을 살려둘 수는 없다. 아니 별 증거도 없는 데다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이름이 나왔단 이유만으로 살려둘 수 없다니 이산겸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결국 그는 고된 문초를 못 이기고 죽고 맙니다. 1596년엔 이몽학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선조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을 출동시키면서 의병장 김덕령에게도 관군을 도우라 명했는데요. 물론 김덕령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긴 했어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그래도 늦게나마 출발을 하긴 해요. 그런데 김덕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난이 진압돼 버리는 바람에 김덕령은 하는 수 없이 군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반란의 주모자를 문초하는 과정에 김덕령이 연루돼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자 김덕령을 잡아와 문초를 가하기 시작하는 선조. 김덕령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조는 그에게 6차례나 고문을 가한 끝에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선조는 자꾸만 의병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의병장을 죽이려 했으며 의병을 해산시키거나 관군에 편입시키려 했죠.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의병들에겐 별다른 포상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왜냐면 선조는 혹여나 이들이 반란군으로 돌변할까봐 늘 걱정했거든요. 이건 기초국사 때 이미 한 번 봤던 선조의 특기이기도 해요. 뭔가 세력이 구축되는 것 같으면 단칼에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의병들 입장에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해놨더니 명모죄를 씌워서 죽이는 판국이니 아주 치가 떨렸겠죠. 결국 휴전 기간 동안 수많은 의병이 해체되고 그 여파로 정유재란 땐 의병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